안녕하세요. 74세 된 배성호입니다. 얼마 전 30년간 운영해 오던 작은 학원을 제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칠판 앞에 서던 그 시간들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44세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준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1950년 한국 전쟁이 막 끝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사남 일녀 중 둘째로 자랐는데 유독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형은 일찍부터 농사일을 도왔지만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부모님께서는 공부해서 선생님이 되어라. 농사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죠. 1968년 사범대학에 입학했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교육학을 배우고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던 영란이와도 그때 만났죠.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교생 실습도 같이 나갔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1972년 22세에 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당시 초임 교사 월급이 25,000원 정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꽤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쌀 한 가마니가 1만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요. 첫 교실에 들어갔을 때의 떨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한 반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눈빛이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쉬는 시간마다 저를 둘러싸고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란이와는 1974년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교사였으니 서로를 이해하는 게 쉬웠죠. 1976년에 첫 아들 준수가, 1979년에 둘째 준호가, 1982년에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도 교직에 계속 몸담을 수 있었던 건 서로 돕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직 22년 차가 되던 1994년 10월 15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날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조금씩 내리는 흐린 날이었죠.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트럭이 돌진해 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말이죠. 그 순간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일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내의 눈물 범벅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요추 2번과 3번이 심하게 손상되어 하반신 완전 마비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얘기였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44세의 한창 나이에 휠체어를 타야 한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명예퇴직을 권했습니다. 휠체어로는 일반 교실에서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22년간 몸담았던 교직을 떠나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월급 80만 원에서 공무원 연금 45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매달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지방 구조도 휠체어에 맞춰 개조해야 했는데 그 비용만 500만 원이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1,500만 원, 그것도 가해자가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동정과 연민의 눈빛이 더 견디기 어려웠죠. 친구들도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였겠지만 그래도 외로웠습니다. 아내는 학교를 그만두고 저를 간병했습니다. 집안 살림부터 저의 일상생활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죠. 아이들도 위축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2년 가까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것 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1996년 겨울이었습니다. 옛 제자 하나가 찾아왔는데 이미 대학생이 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저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께 배운 걸 후배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왜 그만두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그만두시면 안 되는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직 살아있고 머리도 멀쩡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지 않나요? 그날 밤 아내와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싶어요. 어떻게요? 집에서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당신이 행복해야 우리 가족도 행복해요.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큰아들이 아버지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1997년 봄 거실을 개조해서 작은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칠판 하나, 책상 3개가 전부였죠. 처음엔 옆집 아이 둘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군요. 휠체어에 앉아 칠판 앞에 섰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2년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해서 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했나 봅니다. 선생님은 힘드실 텐데 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한 아이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은 다리는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거든. 그 말이 제 철학이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8명, 1년 후엔 15명이 되었죠. 거실과 안방까지 교실로서 벗어났냐 했습니다. 1999년엔 아파트 상가로 이전해서 배성우 국어학원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30평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학원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학부모 상담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장애인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편견을 가진 분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학원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남다른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말해줬어요. 나쁜 머리는 없어. 다만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야.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원이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학생 수도 40에서 10명 정도로 늘어났고 수익도 적당히 나왔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3년경부터 특별한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선생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처음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30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너도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살아있는 증거잖아. 그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아이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는데 처음 왔을 때는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군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2005년쯤부터는 교육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공부는 왜 하는 걸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야. 아이들도 그런 제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학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김민수라는 아이였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비를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공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죠. 그 아이에게는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도 했지만 아내가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라고 지지해줬어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인사하시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만큼 교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되고 대형 학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저희 같은 작은 학원은 경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만의 강점이 있었어요. 바로 인간적인 터치였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깊이 소통하고 그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리며 가르치는 것,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인터넷 강의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대략 3,00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쳤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아이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다시 저에게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선생님, 우리 애도 선생님께 맡기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30년 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일반 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끝났을 텐데 사고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30년간 학원을 운영한다는 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원 준비를 하고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도 거의 없었죠. 휠체어로 칠판을 오가면서 설명하고 아이들 책상 사이를 돌아다니며 개별 지도를 하고 특히 여름엔 정말 힘들었어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으면 등과 엉덩이가 아프거든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헌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학원 운영이 불가능했거든요. 학부모 상담부터 행정 업무 청소까지 아내가 도맡아 했어요. 때로는 아내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를 30년간 뒷바라지 하느라 무릎 관절염이 생겼고 허리도 많이 아프다고 하더군요. 미안해요. 당신 때문에 고생만 시켰네요. 그렇게 말하면 아내는 항상 우리 함께 한 일이에요. 덕분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의사가 된 큰아들은 아버지가 제 롤모델이에요. 라고 말했고 변호사가 된 둘째는 아버지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교장이 된 딸은 아버지의 교육 철학을 이어받아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2020년쯤부터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졌어요. 70세가 넘으니 예전만큼 기력이 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학원을 정리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30년간 쌓아온 것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런데 2022년에 제자 한 명이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학원을 이어받으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그 제자는 15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인데 지금은 교사가 되어서 공립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학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1년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 교육 방식을 전수하고 학원 운영 노하우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 말 정식으로 학원을 그 제자에게 물려줬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학원 문을 닫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을 읽어보니 눈물이 나더군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의 재미를 알았어요. 선생님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선생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44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정말 하늘의 뜻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런 깊은 보람을 맛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니 30년이 참 빨리 지나갔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보다 기쁜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함이 아니라는 것. 정말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것.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과 머리는 여전히 건강했거든요. 그걸 아이들에게 몸소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원망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고의가 아니었을 테고 아마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오히려 그 사고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정년퇴직했다면 수백 명의 학생만 가르치고 끝났을 텐데 30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3,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도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와요.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제자, 사업에 성공해서 안부를 묻는 제자,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제자들. 그런 만남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해보려고요. 학원 매각 대금 3억 원이 있으니 그걸 미천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또 제 경험담을 글로 써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장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것이 제가 30년간 깨달은 진리입니다. 물론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젊은 교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는 것.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느냐는 거죠. 30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집안이 잘 사는 아이, 어려운 아이, 성격이 밝은 아이, 내성적인 아이. 하지만 그 모든 아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한한 가능성이었어요. 때로는 이 아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아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면 언젠가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억에 남는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이정호라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문제아였어요. 수업 시간에 떠들고 숙제는 안 해오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기까지 했거든요. 학부모들이 저런 아이랑 같이 수업 받기 싫다 고할 정도였어요. 보통 학원이라면 그런 아이는 퇴원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학원에서 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와 따로 상담을 했습니다. 정호야, 힘든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혼자 견디지 말고. 처음엔 마음을 열지 않더니 몇 달 지나서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가 맨날 때려요.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공부가 싫어졌구나. 네, 공부하면 아빠 생각이 나요. 그때부터 그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보다는 대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공부는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6개월쯤 지나니까 그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는 성적이 많이 올라서 꽤 괜찮은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제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3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진 거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신다면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이에요. 저 역시 44세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니까 길이 보이더군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 주변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과 믿음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는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마음가짐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자유롭습니다.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티칭이 아니라 터칭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마음을 터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 때 비로소 마음을 열거든요. 그래야 진짜 교육이 시작됩니다. 성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런 걸 알아주는 것이 진정한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30년간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인내의 중요성도 배웠고 사랑의 힘도 배웠어요.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74세가 되어서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바로 그 30년이었어요.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시간들, 수많은 아이들과의 만남,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들,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가끔 옛 학원 자리를 지나가곤 해요. 제자가 잘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아직도 그 칠판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이 생생해요. 휠체어를 타고도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 시간들, 때로는 힘들어서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장학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제 경험담을 책으로 써서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또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기꺼이 나가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가장 큰 매력이자 보람이죠. 비록 다리는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건강한 74세 노인이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